대표님, 그저께 처음으로 한동훈 대표를 개원하는 날 예, 직접 만나셨잖아요. 제 옆자리였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180이거든요. 저는 뭐 상세한 논평은 하기 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이제 180 한 1, 100, 좀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뭐 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180이라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좀 되네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검찰 조사 받고 오셨죠. 예, 전주지검에 아침 9시 반에 가서 그 점심 먹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 무슨 일로 가신 거예요? 2017년, 18년 그 시기에 이상직 전 의원이 전주지역 국회의원인데 중진공이란 공기업의 이사장이 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그 이상직 씨가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에 채용해 주었다. 검찰이 3년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3년째.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3년째 하다가 일단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저는 국법을 준수하는 그 아주 모범 시민 아닙니까? 오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제가 할 얘기 하고 나머지 거는 제가 제 말을 어떻게 악용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진술 거부하고 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위를 취직시켜 주는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했다는 거예요. 사위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용돈을 안 줘도 됐잖아. 그러므로 사위가 받은 월급은 문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국 대표가 조민 장학금 600만 원, 그 600만 원을 조민 씨가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도 돼서 뇌물죄다. 판박이 아닙니까 이거? 너무 똑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가 막혔는데 검사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민정수석으로 그 이상직 씨가 그 중진공 이사장 갈 때 검증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대통령 관점에서는 장관 또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자리,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바짝 씁니다. 근데 중진공 이사장은 정말 수백 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그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모 씨의 이름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자리에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있고 저도 있었고 또는 뭐 조윤옥 인사수석도 있었는데 애초에 그런 얘기가 있은 적이 없고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서서방 좀 챙겨줘 라고 할 사람 같습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인사수석한테 전화해서 우리 서서방 챙겨줘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기 형이 청와대 근처도 못 오게 가족들 아무도 못 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검찰도 그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뭐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고 인사회의란 게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그때 뭐 그 사위 이름이 나왔다면 모두가 다 얘기를 했겠죠.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았다. 사위가 월급을 받은 만큼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과 똑같아. 제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긴 한데 저희 딸내미가 장학금을 200만 원 3번, 3학기에 총 6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지도교수가 만든 장학금으로 공개 수여를 했습니다. 몰래 300만 원을 밀어준 게 아니라 장학금 수여식에서 줬는데 저를 어떻게 기소했나 하면 딸내미가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으면 제가 600만 원을 안 쓰게 된 거 아닙니까? 덜 쓴 만큼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 받으러 갈 때마다 재판 법정에 가장 중한 범죄가 모니터에 뜹니다. 조국 제 이름이 있고 뇌물죄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가면
그 모니터에 뜨거든요. 조국 뇌물죄. 네. 언론 보도에서 뇌물 등 피의자로 제가 됐어요. 물론 저는 그건 무죄가 났습니다. 검찰이 하는 걸 보고 조국한테 썼던 논리를 그대로 쓰는구나. 그렇지. 너무 사실 불쾌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했어.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조국 대표한테 적용했던 자녀 장학금이 뇌물이다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적용받은 거거든요. 역사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다.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 적용되는데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똑같이 써먹는 것 같고요. 자식의 장학금으로 부모가 기소된 사례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거든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제가 그래서 억울해서 상고를 한 거 아닙니까? 1심은 무죄 났고. 예, 예. 지금 똑같은 걸 써먹는 건데 그러면 뇌물범이 되는 겁니다. 기소를 해버리면 문재인, 뇌물 등 혐의 이렇게 딱 뜨는 겁니다. 전 정말 참 불쾌하고 나쁜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갑자기 이 시기에 3년 동안 수사를 하다가 지금 이러냐 이거 지금.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는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울분이 터졌나? 윤석열, 김건희 아닙니까? 특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것, 디올백 받았다는 것, 이게 무혐의 처리되고 막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럼 다른 뭐 민생이나 경제나 의료 쪽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낼 의사도 능력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죠. 검사들이니까. 추석 밥상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 아니야. 문재인도 똑같아. 김정숙도 똑같아.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터뜨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숙 5천만 원 돈 세탁. 이게 조선일보 단독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진짜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수사를 받을 때 제가 저희 가족에게 제 ATM에서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제가 송금한 것을 아는 사람은 저하고 돈 받은 사람하고 은행 ATM이니까 ATM 기계가 알겠지만 기계가 제보는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네. 대표님 어디 학원 다니지 요새? 그런데 갑자기 며칠 뒤에 제가 몇 천만 원 송금 이렇게 대문짝만 하게 났습니다. 제가 제 가족에게 돈 송금하는 게 범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대서특필 됐어요 그때.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청와대 근무시 몰래 나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송금. 제가 밥 먹고 청와대 근처 ATM 가서 송금했어요. 그냥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제가 몇 천만 원 송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아. 5천만 원 송금을 한 것 관련해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돈 세탁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일단 문 대통령 임기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돈 세탁을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자기 이름을 적어요. 김정숙이라고. 돈 세탁할 때 누가 자기 이름으로 송금을 합니까? 그것만 봐도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에는 돈 세탁이라고 나왔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 양산에 계실 때 그 인근 은행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까지 극우 단체들이 매일 모여서 데모를 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로. 걸어갈 수가 없고 꽹가리 치고 고함 지르고 이런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는 분에게 좀 불러서 송금을 좀 해줘라고 해서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김정숙 여사가 이 휴대폰 앱 깔아서 이거 못한대요. 그거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가서 하면 되겠지만 극우 유튜버들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때 정말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때. 난리법석이었고 집 앞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집 앞에. 소리가 막 데시벨 높아서 고함 지르고 조금만 나오다 영상 찍고 쌍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와중에 도저히 돈을 송금을 못하니까 잘 아는 분 불러서 돈 좀 송금해줘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송금자가 김정숙인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을 검찰이 모르느냐. ATM에서 제가 가족한테 돈 보낸 걸 검찰이 알려줬지 누가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검찰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탁 던져주면 언론에서 그걸 물어서 실어 나르고 또 극우 유튜버가 실어 나르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정숙이가 5천만 원 돈 세탁했어?
이렇게 제목으로 뽑혀 나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기소될 거리도 아닌데 설사 기소한다 하더라도 100% 문제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뇌물죄 기소 못한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예 못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못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조국은 건드렸지만 아니 대표님도 똑같이 당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때는 논리에. 저는 이제 고립무원 상태였고 지금은 민주 시민들이 훨씬 더 튼튼한 그 이제 진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도한 짓을 못할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만 해볼 때까지는 해보겠죠. 그렇죠. 해볼 그렇지. 때까지는 해볼 거라고 보고 문다의 별장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알고 계시죠?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문다혜 씨가 자기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기도 키워야 되고 해서 이래저래 돈 모아가지고 돈도 빌리고 돈도 대출받고 해가지고 숙박업을 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하려고 그 아는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산 겁니다. 거창한 건물도 아니라는 거죠. 네.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별장이라고 해두니까 문다혜 씨가 뭐 어디 거창한 호합한 별장을 두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딱 던져주면 또 언론이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 공개를 해요. 낙인 그렇죠. 찍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분위기 잡아놓고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또는 후에 문다혜 씨를 부르겠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온갖 방송 생중계하고 네. 김건희 씨는 조사를 할 때 이 휴대전화 폭발 위험이 있다고 검사의 휴대전화가 폭발 위험이 있다고 반납하고 공손히 들어가서 김건희 씨 말씀만 받아 적고 온 사람들이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이게 쫄았구나. 맞습니다. 무리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수가 없다. 지금 쫄았다. 그렇죠. 본인이 민생, 경제, 안보 등의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성과 낼 수 없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리도 없어요. 극우적인 자기 고정층의 을 다지는 작업만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때려잡아라, 이재명 때려잡아라 계속하면 그 25%는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집권을 했는데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문재인이 부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김건희보다 김정숙이 더 부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최종 판결까지 오래 걸립니다. 기소만 딱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고통은 기소당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재명 요새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법정 가요. 사람 잡는 겁니다. 사람 그게. 잡는 거예요 진짜. 앞단에 그런 기사들 가짜 뉴스들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일부 사실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내는 건데 가짜 뉴스들 쫙 뿌려서 조국 대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 그때 뉴스공장 없으면 조국 대표 죽었어. 맞는 말씀입니다. 2019년 시점에 저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모펀드로 어마어마한 돈을 제가 축제한 권력형 비리범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전국의 신호등, 전멸등을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맞아. 전국 신호등 아시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싶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조국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축제를 했다. 정치자금 만들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네. 보고를 했고. 근데 지금 그건 제가 기소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좀 오촌 조카가 세웠던 회사의 실소유주다. 저다. 네. 생각나세요? 생각도 안 나지? 이제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실소유주 아니다. 매일매일 하던 데는 뉴스공장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때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진짜. 낙인을 딱 찍고 제가 ATM에서 5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보냈고 제 오촌 조카가 그걸 운영했고 그 배후에 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전멸등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공사에 해가지고 싹 쓸었다. 근데 뉴스 공장만 실제 분석을 해보면 아니거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보도가 안 됐고 저는 보도가 그런 안 됐어. 상태에서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생명이 끝나 있었죠. 그때 뉴스공장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제가 여러 번 개인적으로 감사 표시를 했지만 정말 그 점에 있어서 김어준 공장장에게 깊은 제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야 할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대한민국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그 말을 안 했어. 도대체 모두가 다 조국 주기에 야 개놈 새끼들 진짜.
천만 다행인 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시민들이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 재판 때,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사 때 이거 다시 의심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된 것 같아서 그 점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다 조 대표가 흘린 피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게 다. 자, 그래서 죽여서 없앤 줄 알았지. 죽여서 없앤 줄 알았는데 총선에서 살아난 거 아니야. 유심 작가가 얘기했잖아. 죽으면서 살아난 자라고. 어? 국민들이 살려주신 거죠.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조국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제꼈었다. 그 공식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또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정권 3년차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쪼는 게 아니고 열받아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받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로 자기를 울고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가계 부채는 한 2천조 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100%에 가까운 그런 90대 아주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 차째도 제가 못한 것은 문재인 때문이에요.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한 달 전에 검찰총장은 심우정 검사가 될 거다. 언론의 전망하고는 다르게 맞추셨어요? 신자영이란 사람과 심우정이란 사람 중에 뽑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그런데 제가 맞추면 커피 쿠폰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아직 안 줬는데 제가 맞추면 커피 맞다. 맞다. 쿠폰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줬어요. 제가 주기로 한 게 아니고 달라고 그랬지. 자, 근데 이제 그 청문회 때 보면 심우정 후보한테 자녀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박은정 의원이 법사위에서 제기를 한 게 네. 아들의 장학금 문제를 제기했고 딸이 서민금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네. 지금 공식 재산만 108억쯤 됩니다. 네. 동아연필이란 거 아십니까? 동아연필 집안의 사위입니다. 본인 재산만 108억인데 딸내미는 서민금융 대출을 받았어요. 그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버지가 100억대 부자인데 엄마는 더 부자지. 엄마가 이제 훨씬 부자죠.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다 거부하고 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문과입니다. 문과인데 노벨 꿈나무상 즉 이과생을 위해서 만든 장학금인데 돈을 받습니다. 총 1,000만 원쯤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납니다. 저희 딸내미가 받은 장학금과 연결시켜 보자고요. 그러면 그 뇌물이지 뇌물 그러면. 네, 제출을 해야 되죠. 네. 압수수색해야 되죠. 누가 어떤 이유로 이 문과생에게 이과 전용 장학금을 주었는가를 따집니다. 근데 자료 제출을 거부해요. 박은정 의원이 저 경우와 비교하면서 똑같은 경우니까 자료를 내시라.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 자료를 안 냈습니다. 그러면서 박은정 의원한테 고함을 지르면서 그거는 자식의 사생활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럼 조국 왜 그러겠어?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거 뭐지? 심우정 후보의 딸 같은 경우는 서민금융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자, 또 하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는 청문회 위원이었으니까 자녀 유학권 문제 제기를 하셨던데 그건 왜 그러셨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고 신보기자 측근이겠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까지 보내서 군을 장악하라라는 과제를 줬는데 딸은 한 6, 7년, 아들도 한 8년, 9년 해외 유학을 합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유학을 그 딸과 아들을 모두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돈이 늘어요. 아유 좋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든지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아주 비싼 동네입니다. 거기서 공부했고 산타모니카 이런 데 공부를 했는데, 왜냐면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버클리. 예. 그래서 물가를 잘 아는데 어바인이라는 곳이 훨씬 비싼 동네고 산타모니카는 훨씬 또 비쌉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을 했느냐라고 하는데 머뭇머뭇 하다가 거기 학비가 싼 곳이란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제가 학교 등록금을 출력해 왔어요. 근데 해명을 결국 못했습니다. 군인의 월급으로 유학을 보내고 했다 하면 돈이 줄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근데 돈이 안 줄고 약 4억 정도가 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아들, 딸 유학비를 어디서 충당했냐 그러는데 답을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을 보면 자료를 내지 않고요, 우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명을 못해요. 그냥 뻔뻔하게 난 자료 안 줘. 어차피 임명할 거니까. 네. 김용현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첫째,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죠. 매우 거칩니다. 그리고 고압적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은 와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의원님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 조심해라고 하잖아요. 말 조심해라 그러고 막 오히려 고함을 지르고 의원을 윽박지릅니다. 내가 대통령의 오른팔이야. 마음대로 해봐. 부의원님 추가 질문 좀 해주시고요. 임종득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 바랍니다. 그런 태도도 이제 태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보관, 국방관이 더 걱정인 거죠. 경호처장 되기 전에 했던 말, 글이 있는데 우리나라 핵무장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면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NPT를 탈퇴해야 됩니다. 그렇죠. 탈퇴하는 순간 NPT 가입 모든 나라부터 경제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무역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도 충암고지요. 군 인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고, 경찰 인사를 쥐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3년 후배 이상민이고, 옛날로 얘기하면 기무사라고 하는 방첩사,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도 충암고고, 대북 정보도 충암고고, 777. 777, 예. 37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걸 충암고로 장악한 것에 대해서 다 의원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국에 별들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서 충암고 몇 명밖에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 말이 얼핏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충암고로 넣은 거거든요.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검찰은 자기 이제 신복들로 딱 앉혀서 이원석 총장 날려버리고 자기 말 잘 떴던 이창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앉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심우정 앉혀서 검찰력을 장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충암고 1년 선배를 군대에 보내서 군대를 장악하고, 경찰은 이상민이고, 즉 경찰, 검찰, 군대 세 군데를 장악하는 인사를 지금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불안함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지금 불안한 겁니다. 졸았어요. 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맹공을 가하고,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했거든요. 조국혁신당은 탄핵추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거는 물리력, 탱크, 경찰, 검찰 요 세 군데를 장악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계엄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만한 인적 구성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엄 문건이 나온 건 아니죠. 아닌데 인사를 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상한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군대를 장악하는 인사를 한 겁니다. 이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김용현 경호처장이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도 전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이 경호처로 불렀다는 거거든요. 경호처장이 군 장성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권한도 없고. 박선원 의원이 지적했던 얘기인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 차지철 느낌이 났어요. 경호처장은 군 통수권자가 아닌데 매일 아침 군대 사열 받았거든요. 차지철이. 경호처는 경호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 전체를 장악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날아가고 군 인사권은 장관이 지거든요. 군대 내에서는 파다했던 거고 저희한테 제보가 왔습니다만은 군 인사를 두고 그 신원식 전 장관과 이번에 김용현 후보가 알력을 벌이다가 김용현이 이긴 겁니다. 이겨가지고 군대로 이제 군 장악하러 들어오고 신원식한테는 안보실장 자리 주고 이런 식으로 군 내부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에 쿠데타 할 때 그날 술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하고 헌병감이었어요. 그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고 지금의 방첩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자뷰를 느끼게 되죠. 정보를 쥐어야 되거든요. 정보를 쥐고 그다음에 물리력으로 특전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핵심적인 정보 라인을 다 충암고로 쥔 겁니다. 그다음에 군 인사권을 윤석열의 1년 선배가 쥐고 또 정보 라인 쥐고 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뭐 물론 계엄령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좀 분쇄될 것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사를 노골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상민 장관이 누굽니까?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안 바꿔요. 박근혜 정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 참사가 나면 해당 부처 장관은 그냥 바꿉니다.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주무장관인데. 근데 행안부 장관이 계엄을 대통령에게 권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두 사람이 권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에게 계엄을. 그 자리 둘 다 추앙고의 대통령 동문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제보가 뭔지는 난 모르겠는데 이런 정황들 가지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예, 네. 예. 그리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경고하는 게 야당의 뭐가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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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야당의 역할이 우려되는 사태에 대해서 경고하고 예고하고 주의를 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 뭐 김민석 의원이 아마 처음으로 제기했던 것 같긴 하던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시간 정도 떠들었는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나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말이 좀 짧은 편이라서 요새 말을 할 때 보면 막 힘이 없어요. 네. 어떤 주제든 간에. 돌아간 여러 일들을 스스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쉬운 말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 대신에 3년은 너무 길다. 여기다 낫지 않습니까? 뉴스공장에서 제가 처음 공개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될 그 태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뭐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봅니다. 그리고 정치해보니까 좀 잘 맞죠? 몸은 힘드네요. 정치로 들어오겠다고 작정하고 투신을 한 이상 과거 교수로서 업적을 내겠다라고 제가 열심히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정치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승부를 걸어야죠. 근데 가시려고요? 분위기 봐가셨구나. 나를 보낼 때가 됐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예.